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등뼈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척추 하나하나를 확인하듯 천천히 정확하게. 이상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기분이 좋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것은 제게 안도였고 해방이었습니다. 30년간 긴장했던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요추 부분을 눌렀습니다. 저는 신음을 참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이상하게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견디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향수가 달라진 것 같은데? 남편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녁 식탁 앞.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게는 심판되었습니다. 향수요? 아, 미란이가 선물로 준 거예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시간 전 낯선 남자의 손이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는 것을, 그의 체온이, 그의 숨결이, 그의 오일 향이 아직도 제 피부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또 그를 만날 거라는 것을. 잘 먹었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마사지였습니다. 친구의 권유였습니다. 몸 관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의 손길 없이는 잠들 수 없습니다. 그의 문자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도 다른 남자를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명 올해 58입니다. 30년을 교회 안에서 살았고 5년 전 권사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구역 예배는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믿음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어제 저녁 남편이 여보, 오늘따라 얼굴이 환해 보이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새로 산 영양크림 때문인가 봐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달랐습니다. 3시간 전 낯선 남자의 손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간 그 감각이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명함이 있습니다. 라벨라 웰리스 스파 전문 테라피스트 민준혁. 오늘도 그 명함을 만지작거리다가 황급히 다시 숨겼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2개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3달 전 친구 미란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명아, 너 요새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다. 나 따라와. 딱 한 번만. 미란은 저와 20년 지기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채우지만 미라는 교회를 인맥관리의 장소로 여깁니다. 보험회사 영업사원인 그녀는 교회 주차장에서 명함을 돌리고 예배 후 친교 시간에 고객을 만듭니다. 결국 저는 미란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3층 라벨라 웰리스 스파라는 간판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라벤더 향과 잔잔한 음악이 저를 맞았습니다. 리셉션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탈의실은 깨끗했고 사물함은 번호키로 잠겼습니다. 제공된 가운은 호텔급이었습니다.
저는 미란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자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직원이 저희를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담당 테라피스트 민준혁입니다.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의사처럼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분들은 모두 여성분들이지만 전문 자격을 갖춘 남성 테라피스트들이 시술을 담당한다고, 근골격계 해부학을 전공했고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고, 관리하는 게 죄는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란이 나를 속였을까? 아니면 나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걸까? 결국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먼저 간단한 상담을 했습니다. 평소 불편한 부위, 어깨와 허리 통증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주로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본인 몸은 돌보지 않는다고. 오늘 편하게 받으시고 몸의 긴장을 풀어보라고. 저는 침대에 엎드려 눕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수건이 정확하게 가려야 할 부분만 남기고 덮였습니다. 조명이 낮아졌고 은은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입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의 손이 제 몸에 닿은 것이 30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편의 손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의 손은 익숙했습니다. 예측 가능했습니다.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은 달랐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목덜미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적절한 압력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은 치료입니다. 의료행위입니다. 저는 환자이고 그는 전문가입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호흡이 너무 얕다고, 긴장을 풀어야 효과가 있다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등뼈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척추 하나하나를 확인하듯 천천히, 정확하게. 이상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황홀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것은 안도였을까요? 해방이었을까요? 30년간 긴장했던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요추 부분을 눌렀습니다. 저는 신음을 참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이상하게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견디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0분이었을까요? 40분이었을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 됐다고, 천천히 일어나라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어지러웠습니다. 그가 제 팔을 살짝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어땠을까요?
저는 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탈의실로 돌아와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땠냐고, 괜찮았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서서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수치심 때문이었을까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여자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아무것도 묻지 않는 남편.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언가가 깨어나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옷주머니에서 꺼낸 명함을 그곳에 숨겼습니다. 라벨라 웰리스 스파, 전문 테라피스트, 민준혁. 명함을 만지작거리다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용서를 구하면서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고 구역 예배를 인도했고 남편의 식사를 차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명함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그날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준혁의 손이 제 어깨를 눌렀던 그 압력, 등을 따라 내려갔던 그 궤적.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 제가 20살 때 만나 3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예약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지난주에 오셨던 고객이라며 다시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민준혁 테라피스트를 원하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이건 그냥 몸 관리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남편한테 말할 수 있어? 저는 그 목소리를 떨쳐내려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가운을 입을 텐데 옷이 무슨 상관이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거울 앞에서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아니, 많이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미란이랑 점심 먹고 온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라벨라의 유리문을 열었을 때 리셉션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다고 민준혁 테라피스트님께서 고객님 예약 보시고 특별히 신경 쓰시더라고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8배 제 몸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탄력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복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미소,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왜인지 오늘은 더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지난번 시술 후 몸 상태는 어땠냐고. 저는 좋았다고, 어깨가 많이 편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고. 괜찮으냐고. 더 깊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인데 왜 오늘은 더 떨릴까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이번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평소에 취미 생활 같은 거 하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다고, 교회 다니고 집안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만 하냐고, 권사님을 위한 시간은 없냐고. 제 손을 위한 시간.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권사님 같은 분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평생 다른 사람만 위해 살다가 정작 본인은 언제 행복했는지도 모르고 늙어가는 분들이라고. 제 눈가에 뭔가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 정확하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일을 사용하겠다고. 따뜻한 오일이 제 등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오일을 펴바르며 제 피부를 훑쳤습니다. 지난주보다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더 대담했습니다. 견갑골 사이가 많이 뭉쳐 있다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많이 아플 거라고. 그가 엄지로 강하게 눌렀습니다. 저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프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조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풀려야 편해진다고. 그는 계속 눌렀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픔이 싫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또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회사 다닌다고, 임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쁘시겠다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럼 외로우시겠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겨우 말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익숙한 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의 손이 제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오일 때문에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요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골반이 틀어져 있다고. 교정이 필요하다고. 그의 손이 제 골반 쪽으로 갔습니다. 수건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눌러도 되겠냐고. 조금 민감한 부위긴 한데 교정하려면 필요하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엉덩이 옆부분을 눌렀습니다. 지난주에는 닿지 않았던 부위였습니다.
선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천천히 일어나라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그가 건넨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다음에 언제 올 거냐고. 일주일 후에 온다고 대답하려다가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요? 너무 긴데요.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에 2~3번은 오셔야 한다고. 일주일에 2~3번이라고요? 그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설득력이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좋다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화요일 2시로 자기가 직접 예약해 놓겠다고. 방을 나와 탈의실로 갔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리셉션에서 계산을 할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기권 끊으시면 훨씬 저렴하다고. 10번에 100만 원인데 횟수권으로 하면 70만 원이라고. 100만 원. 아니, 70만 원. 가계부를 쓰는 저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횟수권으로 하겠다고. 카드를 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카드 명세서를 남편이 보면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또 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란이 물었습니다. 어땠냐고.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를 시험해 본 거냐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웃었습니다. 시험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그냥 좋은데 알려준 거라고. 하지만 남자 테라피스트인 거 알고 있었잖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다고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고, 나쁘지 않았잖냐고. 미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거 누려도 된다고. 죄 아니라고. 그냥 관리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도 여자라고. 그리고 평생 너무 착하게만 살았다고. 가끔은 내 자신한테 선물 줘도 된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샤워를 했습니다. 오일 냄새를 지워야 했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이라고 늦을 것 같다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 남편이 늦는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걸까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손님용 수건장을 봤습니다. 그곳에 명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횟수권 카드도 그곳에 숨겨야 한다는 것도.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요일이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씻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와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남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 이미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에 가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면서 저는 오늘 오후를 생각했습니다. 2시,
준혁을 다시 만나는 시간.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몇몇 권사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저는 평소 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기도 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준혁의 손길, 그의 목소리, 오늘 오후에 있을 시간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말씀 같았습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왜 이렇게 찔릴까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30년 동안 만들어온 똑같은 메뉴.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요?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출근하고 남편이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2시까지 6시간이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 갔습니다. 평소에는 금방 지나가던 시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릴까요? 11시가 되자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어차피 가운으로 갈아입을 텐데 옷이 무슨 상관일까요? 하지만 제 손은 이미 평소와 다른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닐까?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미란을 만난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니면 저만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라벨라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길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제 얼굴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탈의실로 가서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몸을 봤습니다. 58배 몸. 젊지 않은 몸. 하지만 준혁은 이 몸을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저 하는 말일까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방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준혁의 태도가 조금 더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제 몸은 이미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준혁은 말이 많았습니다. 시술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녀는 있는지, 어디 사는지, 평소에 뭘 하는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가 미국에 있다고, 남편은 회사 임원이라고, 저는 교회 권사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참 외로우시겠다고. 자식들도 멀리 있고 남편도 바쁘고 교회 일도 봉사인데 누가 권사님을 챙겨주냐고.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도 저를 챙기지 않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이었지 챙김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제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수건의 경계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몸이 너무 긴장되어 있다고, 힘을 빼야 한다고, 여기서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권사라는 이름도, 아내라는 역할도, 어머니라는 책임도 오일이 제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제 허리를, 엉덩이를, 허벅지를 지나갔습니다. 지난번에는 닿지 않았던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몸을 일으켰을 때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준혁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에 닿아 있는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언제 올 거냐고. 저는 금요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흘 후 방을 나와 탈의실로 갔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다음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또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라벨라를 갔습니다. 횟수건 10번은 금방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또 7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제가 먼저 챙겼습니다. 라벨라는 영수증에 그냥 뷰티센터로만 표시되었습니다. 미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좋은 곳 알려줘서 고맙다고.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사는 것 같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기도를 나가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날 찬양대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지만 찬송을 부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준혁의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다음 방문을 기다리는 제 자신이 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제게 개인 연락처를 줬습니다. 센터를 통하지 말고 직접 연락하면 시간 맞추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이름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번호만. 그날 밤 저는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가능하다고, 2시에 보자고.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센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와 직접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선이 또 하나 넘어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준혁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약 확인만 했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하셨냐고, 날씨가 좋은데 산책하셨냐고, 저녁은 뭐 드셨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이 집에 있었다고, 남편 저녁 준비했다고, 교회 모임 다녀왔다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남편과도 나누지 않는 일상을 준혁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외출하는데 어디 다니냐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미란이랑 자주 만난다고, 둘이 운동도 하고 카페도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믿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왜 울었을까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울음을 멈추고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석 달 전의 얼굴과 달랐습니다. 더 밝아졌습니다. 더 생기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얼굴은 더 환해졌을까요? 다음 날 준혁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센터가 쉬는 날인데 개인적으로 출장 마사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출장 마사지라면 제 집으로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해야 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다른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좋다고, 남편이 출장 간다고,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센터가 아니라 제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공간으로 그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선마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수치심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남편의 출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다니. 출장 전날 밤 남편은 가방을 쌌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옷을 개어주며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 사흘 후라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부산 쪽 거래처 미팅이 길어질 것 같다고. 사흘.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침실도 거실도 화장실도 마치 누군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듯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도 여러 벌 꺼내 입어봤습니다. 집에 있을 건데 무슨 옷이 중요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손은 계속 옷을 바꿔 입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11시쯤 도착하겠다고. 준비물은 다 가져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 마사지라고, 센터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르다는 것을. 센터에는 직원들이 있었고, 다른 고객들도 있었고, 리셉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몇 걸음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방을 들고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집 찾는데 어렵지 않았다고. 저는 어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참 깨끗하다고, 정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시술을 받고 싶으냐고. 침대가 제일 좋겠지만 불편하시면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아도 된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침실은 남편과 제가 30년을 함께 잠든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른 남자를 들인다는 것이.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침실로 가자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가 보였습니다.
결혼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20대의 제가, 그리고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휴대용 마사지 오일, 수건, 그리고 작은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라고. 자기는 잠깐 나가 있겠다고. 그가 방을 나간 사이 저는 옷을 벗었습니다. 평소 센터에서는 가운을 입었지만 지금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얇은 잠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58배 몸. 하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익숙한 제 침대였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도 되냐는 준혁의 목소리.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작하겠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센터에서와 똑같은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었고, 제 침대였고, 제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여기서는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겠다고. 센터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여기는 천천히 할 수 있다고. 오일이 제 등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오일을 펴발랐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30분, 40분, 1시간. 저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수건이 내려갔습니다. 잠옷이 걷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센터에서는 넘지 않았던 선, 직원들이 있고 다른 고객들이 있어서 지킬 수 있었던 선.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아름답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권사라는 직분도, 아내라는 역할도, 어머니라는 책임도. 그날 오후 저는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술이 끝났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마시며 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준혁이 짐을 쌌습니다. 다음 주에도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돌아오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레라고. 그 전에 한 번 더 올 수 있냐고. 준혁이 웃었습니다. 물론이라고. 내일 올 수도 있다고. 그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했을까요? 30년 지킨 결혼, 5년간 맡아온 권사직, 평생 쌓아온 믿음,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침대에서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껴진 것은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제가 여자라는 사실.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오래, 뜨겁게. 몸에서 오일 냄새를 지워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 달랐습니다.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그날 밤 남편이 없는 침대에서 저는 잠을 청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다음 날도 준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남편이 돌아오기 전날 저는 집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증거를 지우듯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방 안 공기를 환기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똑같이 맞이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 출장 이야기를 들어주고 옷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바다보다 깊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이제 영원히 좁혀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교회의 채권사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를 열심히 인도하고 교회 행사에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믿음의 본이 된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가고 집이 비면 저는 라벨라로 갔습니다. 때로는 센터에서, 때로는 집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있는 날이면 준혁은 하루 종일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회수권을 세 번째 끊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라벨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카드 명세서는 제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뷰티센터라는 이름으로 표시된 금액들. 남편이 물으면 피부관리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피부가 참 좋아 보이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왜 좋아졌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맙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또 울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사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위선자 같았습니다. 어느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간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범한 죄도 행동으로 범한 죄와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돼요? 그리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2시에 볼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1시간 전에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지금은 다시 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란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계속 다니고 있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걱정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명아, 적당히 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미란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끝냈냐고.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작년에 준혁한테 빠져 있었어. 거의 6개월. 매일 만나고 싶고, 문자하고 싶고, 미쳐버릴 것 같았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이 사람은 프로라는 거. 나한테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고객한테 똑같이 한다는 거. 그게 일이라는 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소명아. 이건 진짜가 아니야. 상품이야.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야. 미란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하려는데 미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명아, 제발 정신 차려. 너 권사잖아. 교회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려고. 남편한테 들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들켜. 조심하고 있어.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안 들킬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란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위험한 줄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준혁과 함께 있을 때만 저는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으니까요.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부부 관계는 한 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거부했던 것을 준혁에게는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최소명, 권사, 아내, 어머니. 그 모든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깊이 왔으니까요.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저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사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출장 마사지. 이제는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준혁이 제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침실에서, 침대에서.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준혁의 손길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치료를 위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혁이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물을 받으려는 순간 우리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5개월 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8년 인생에서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처음 나누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은 흘렀지만 저는 그 흐름 속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최소명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키스가 끝났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권사님, 아니, 소명 씨,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 남은 선마저 넘었습니다. 침실에서 남편과 제가 30년을 함께한 그 공간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상기된 얼굴, 흐트러진 옷.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교회 권사 최소명. 아니, 이제는 그 이름조차 낯설었습니다. 준혁이 떠난 후 저는 오래 샤워를 했습니다. 몸을 씻으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후회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믿고 싶어서일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핸드폰에 알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온다고? 지금 시계를 봤습니다. 6시. 남편이 집에 도착하려면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방안을 환기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증거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머, 일찍 왔네요. 저녁은 곧 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왜 이래? 뭐 했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청소하고 환기했어요. 날씨가 좋아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시간 전 저는 다른 남자와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하지만 지금 저는 평범한 아내처럼 남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괴리감, 이 이중성, 저는 제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일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렸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양대에 섰습니다. 오늘 찬송은 예수님 앞에 나 엎드려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해. 제 입에서 찬송이 나왔지만 그 가사가 저를 찔렀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불러들였고 죄를 범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지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넘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목사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받으십니다. 회개. 저도 회개해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권사님들이 제 등을 어루만지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소명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그들은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를 믿음의 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기도하면서 많이 우는 것 같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아서요.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단에서 드린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또 준혁에게 연락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저는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답장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라벨라로 향했습니다. 회개와 죄 사이를 오가는 삶, 교회와 센터 사이를 오가는 삶, 남편과 준혁 사이를 오가는 삶. 저는 완전히 두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 진짜였고 동시에 가짜였습니다. 어느 날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명아, 조심해. 교회에서 수군거림이 있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수군거림? 누가 널 강남에서 봤대. 남자랑 같이 건물로 들어가는 걸.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모르겠어. 소문만 들었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권사직은 물론 박탈될 것입니다. 남편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사람들의 손가락질,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준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또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카드 명세서를 들고 저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명세서에는 라벨라 결제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 동안. 설명해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부관리가 한 달에 200만 원이야? 6개월 동안?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라벨라 웰리스. 여기가 어디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여성 전용 마사지 센터? 남성 테라피스트?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남자한테 마사지 받은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대답해. 남자한테 마사지 받은 거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6개월 동안 당신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다야? 마사지만 받은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6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우리 집으로도 부른 거 아냐? 남편이 침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서도 그랬어? 대답해.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30년을 함께 산 집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나 지금 알아. 와. 우리 집으로 와. 미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미란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작 말렸잖아. 다음 날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소명 권사님, 교회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당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편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명 권사님,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남편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한 장로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최소명 권사님, 당의 결의에 따라 권사직을 해임합니다. 그리고 1년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교회는 돌아오는 자를 받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30년을 다닌 교회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과 아들에게.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30년 함께한 권사님들조차.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라벨라를 찾아갔습니다. 리셉션에서 준혁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준혁 테라피스트는 오늘 풀 부킹입니다. 기다릴게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나왔습니다. 다른 여성 고객과 함께였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여성에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미소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사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라벨라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빛나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가정을, 교회를, 자식들의 신뢰를, 친구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순간의 쾌락, 살아있다는 느낌. 그것이 이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원룸 바닥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탕자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복의 길은 멀다는 것을,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1년 후, 저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최소명이었습니다. 매일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30년을 다닌 교회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출석 정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소명 권사님, 목사님, 저는 이제 권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소중한 딸입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지.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조금씩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 없이, 이번에는 진실하게, 비록 느리지만 한 걸음씩. 그것이 제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에게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서.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30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 그 빈자리는 여전히 큽니다.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가끔 그 앞을 지나가면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30년을 부르던 찬송.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전화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죄인을 위한 곳이 교회입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끊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었던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정감이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연락합니다. 딸은 차갑습니다. 아들은 엄마도 사람이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비난인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창밖을 봅니다. 예전에는 새벽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지금은 그냥 창가에 앉아 해 뜨는 것을 봅니다. 성경책은 책장에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끔 핸드폰을 봅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지웠지만 외우고 있는 번호. 문자를 쓰다가 지웁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보낼 걸 그랬나? 아니, 애초에 시작하지 말 걸 그랬나? 그 순간들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역겹기도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60의 제 얼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권사였던 나, 준혁과 함께했던 나, 아니면 둘 다 가짜였을까요? 최소명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릅니다. 해가 집니다. 내일 또 해가 뜨겠죠. 저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답도 없이, 후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